최근 글로벌 주식시장의 조정 국면이 좀 길어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코스피의 경우에는 지금 2,900선도 위협을 받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아시다시피 중국도 주가가 상당히 떨어졌죠. 근데 이 모든 이유가 이제 인플레이션에서 시작했다고 합니다. 인플레이션이 좀 오래 갈 것 같다. 그러면서 미 연준이 금리 인상을 좀 앞당긴다. 이런 이야기들을 해서 주가가 조정받는다.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들 하시는데, 근데 미국은 그러면 미국 시장이 많이 조정을 받아야 될 거잖아요. 근데 정작 미국은 지금 고점 대비해서 한 뭐 4%, 나스닥 좀 많이 떨어져 뭐 5%, 6% 이 정도거든요. 근데 왜 이 한국이나 중국 시장이 인플레이션 이런 것 때문에 취약한가? 우리가 이제 좀 더 깊이 들여다봐야 될 무엇인가가 여기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은 인플레이션이 지금 우리가 이야기하는 인플레이션이라고 하는 게 어디서 오고 있는 것이냐, 그리고 사람들이 어떤 걸 두려워하고 있느냐, 그런 걸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걸 이해를 하시면, 이게 지금 현상이 왜 이렇구나, 그리고 앞으로 이러이러한 일에 대해서 시장이 이렇게 반응을 하겠구나라는 어느 정도 예측, 추론을 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먼저 제가 볼 때 이번 인플레이션에서 가장 특징적인 거, 제가 이번 인플레이션의 원인에 대해서 한 3가지, 4가지 정도를 말씀을 드릴 건데, 가장 특징적인 게 옆에 차트를 보여드립니다만, 이 상품 가격의 상승입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소비자 물가라고 이야기하는 거는 상품하고 서비스로 나뉘어요. 가령 이제 뭐 우리가 일상적으로 소비하는 거 보면 마트가 물건 사는 거 있잖아요. 그다음에 자동차 사고 이러는 거, 옷 사고 뭐 이러는 것들은 이제 상품 소비라고 하죠. 근데 그거 말고 이제 맛집 다니고 여행 다니고 이런 소비도 많잖아요. 이거는 서비스 소비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미국을 기준으로 보게 되면 서비스 소비가 미국의 소비의 전체 3분의 2를 차지합니다. 66%. 제가 이제 2020년 기준으로 계산을 해보니까 서비스 소비가 미국의 소비 전체 66%예요. 상품 소비는 그러니까 당연히 이제 34% 정도밖에 안 되겠죠. 그 중에서도 내구재 이런 거는 내구 소비재, 자동차, 뭐 그다음에 옷, 가구 이런 내구재들은 뭐 전체 소비의 한 12%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리고 이 내구재라고 하는 거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들 텔레비전, 뭐 냉장고, 자동차, 뭐 그다음에 컴퓨터 이런 것들, 이게 지난 한 10년 동안 디플레이션 이야기하던 것 핵심이에요. 옆에 차트에서 보시다시피 물가가 물가가 떨어진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떨어진 건 이거밖에 없어요. 지난 2010년 이후로 가격이 내려온 거, 우리 잘 알잖아요. 텔레비전 언제 사는 게 제일 좋습니까? 가장 싸게 살라 그러면 죽을 때 사는 게 가장 싸게 사는 거다라고 이야기할 정도로 이쪽 가격이 계속 떨어져 내려온 거죠. 컴퓨터도 그렇고 뭐 자동차도 그렇고 내구 소비자라고 하는 거는 계속 떨어졌어요. 왜? 이유가 뭘까요? 글로벌하게 공급망이 계속 확대가 되고 중국이 어마어마하게 생산 능력을 키워가니까 소비가 증가하는 것보다 생산 설비의 증가가 엄청나게 빠르게 일어났던 것이죠. 이게 글로벌 아웃소싱의 힘이었고 글로벌라이제이션의 힘이었습니다. 이 글로벌 아웃소싱의 핵심에 중국이 존재를 하죠. 여기서 계속 생산을 늘려가니까 당연히 이쪽엔 가격이 계속 내려가는 그런 패턴을 보여왔습니다. 근데 이게 코로나 바이러스가 출현하는 것을 계기로 해가지고 갑작스럽게 이 내구 소비재 쪽에서 가격이 폭등을 하고 있습니다. 내구 소비재뿐만 아니라 상품을 구성하는 데는 원자재 이런 것들도 있죠. 그 다음에 곡물 이런 것도 있습니다. 우리가 뭐 소비하는 것 중에 많은 것들이 이 농산물 이런 것들 있잖아요. 커피 전문점 가서 사서 마시면 요거는 서비스 소비로 잡힙니다. 근데 내가 이제 마트에 가가지고 커피를 사서 분말이든 아니면 원두를 사서 갈아서 마시든 이렇게 하면 요거는 상품 소비라고 잡아요. 조금 이상하죠. 내가 이제 맛집에 가서 음식을 사 먹으면 그거는 서비스 소비로 잡고, 왜냐하면 이게 원자재 원료의 그 투입 비용이 전체 내가 지불한 가격에서 원료의 비중이 얼마 안 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근데 똑같은 음식을 내가 마트에 가지고 재료를 사서 집에서 내가 조리해서 먹었다. 이거는 상품 소비라고 잡습니다. 조금 중복되는 부분이 있습니다만 서비스 소비는 사람의 인건비가 굉장히 많이 들어간 거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쪽은 상품 소비는 내가 직접 소비하는 거기 때문에
뭐 사람들의 인건비나 뭐 건물 임대료 이런 것들이 이 안에 가격이 녹아 있는 게 굉장히 작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근데 어쨌든 이 코로나 바이러스를 계기로 해가지고 이쪽에 상품과 관련된 우리가 이제 곡물 가격도 상당히 큰 폭으로 올라갔거든요. 국제 곡물 가격. 그 다음에 이제 원자재 가격, 그게 뭐 석유든 석탄이든 철강석이든 가격이 큰 폭으로 상승을 했습니다. 거기다 여기 뭐 했습니까? 반도체 부족 이런 것들이 같이 걸리면서 이쪽 서비스 가격이 상승한 게 아니고 이쪽 상품 가격이 폭등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근데 지난 2010년 이후로 이게 가격이 계속 내려가면서 우리가 디플레이션 이야기했던 거죠. 근데 이 가격이 폭등을 하고 있으니 서비스 가격은 그렇습니다. 서비스 가격은 이쪽 가격이 내려가면 같이 내려가요. 뭐 전반적으로 물가도 안 올라가고 그러는데 그러면 인건비도 안 올라가죠. 월급 안 올라갔잖아요. 지난 10년 동안 올라가지 않았죠. 이 서비스 가격은 인건비가 안 올라가면 안 올라갑니다. 근데 이게 계속 가격이 올라가니까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뭐 집에 난방비도 올라가고 겨울철에 뭐 불 떼려 그러니까 돈도 많이 나가고 뭐 이거 뭐 곡물 뭐 일상적으로 그 근로자들이 사람들이 먹고 살고 자기를 재생산하려 그러면 필요한 것들이 다 이쪽 상품이거든요. 겨울에 난방해야 되겠죠. 그 다음에 먹고 살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이쪽 가격이 올라가요. 그럼 당연히 생활비가 올라가면서 임금 상승 압력이 발생하고 그렇게 해서 시간이 지나게 되면 임금도 올라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 가격 올라가면 이쪽 서비스 가격은 시간 지나면 올라간다고 봐야 돼요. 이게 왜 이럴까요? 왜 이럴까요? 이 많은 부분이 일단 중국과 미국 사이의 패권 갈등, 경제 갈등의 하나의 원인이 있고 또 하나는 우리가 이제 코로나 바이러스를 거치면서 사람들이 급격하게 빠른 속도로 친환경으로 넘어가. 우리가 준비된 것보다 너무나 빠른 속도로 친환경으로 넘어갔다라는. 가령 이제 뭐 에너지 발전소 석탄 발전 없애고 친환경으로 가자. 그러면서 수력, 그 다음에 풍력 이런 것에 대한 의존도를 확 키웠다가 요즘 뉴스에 많이 나오잖아요. 중국의 전력난 올해 우리나라도 그렇지만 여름에 비가 안 왔어요. 그러니까 수력으로 발전을 돌릴 만한 수력 발전이 충분히 나오지 못한 것이죠. 유럽 에너지 대란이라고 하는데 이유가 뭐냐? 풍력 비중을 확 높였는데 올해 바람이 잘 안 불어서 여기서 발전이 잘 안 되더라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동안 에너지 소비를 줄이자 뭐 이런저런 화력 발전, 석탄 발전 줄여왔는데 어떻게 합니까? 사람들이 살아야죠. 겨울이 다가오고 있는데 이쪽에 갑작스럽게 이제 수요가 폭발적으로 증가하면서 이쪽 가격이 에너지 가격이 지금 급등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WTI 원유가 80불을 넘어섰더라고요. 아니 이거 우리 친환경으로 가고 화석연료 안 쓴다고 하지 않냐? 근데 왜 가격이 급등하느냐? 우리가 친환경에 아직 준비가 안 돼 있는 거죠. 기반 시설에 준비가 안 돼 있는데 마음이 너무 빨리 가서 이걸 너무 빨리 줄여버린 그런 것 때문이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게 친환경 에너지뿐만 아니라 뭐 코로나 바이러스가 돌면서 광산에 일할 수 있는 광산 상상해 보시면 느낌이 오죠. 굉장히 환기가 잘 안 되는 곳에 많은 사람들이 들어가서 일을 하잖아요. 바이러스 확산이 굉장히 급속도로 일어날 수밖에 없는 곳입니다. 광산들이 문을 닫는 그런 것들. 그러니까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이쪽에 가격이 급등을 하는 그런 이유가 되고, 그 다음에 물류가 잘 안 돼요. 이거 뭐 철강석이든 또는 곡물을 국제적으로 거래하려 그러면 이 배에다 싣고 실어 나르고 그걸 또 트럭이 육상 운송을 해야 돼. 해상 운송, 육상 운송 이런 것들이 들어가야 되는데 이게 운송이 쉽지 않아요. 배도 마찬가지죠. 우리나라도 이제 해외 파견한 해군 함정에서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만 이것도 바이러스가 급속도로 돌 수 있는 위험이 굉장히 높습니다. 해상 하역도 마찬가지고. 그 다음에 이게 이제 육상 운송하려면 트럭들이 움직여야 되는데 이쪽도 마찬가지로.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이 물류가 정지한 곳이 굉장히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가격이 급등을 해버렸습니다. 근데 여기는 사실 미중 패권 경쟁과 관련된 부분도 분명히 들어가 있습니다. 분명히 들어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중국이 옛날처럼 호주나 캐나다처럼 이 자원을 많이 생산하고 자원을 많이 수출하는 나라들하고 친하게 지내면 가격이 이렇게까지 급등했을까? 중국이 그게 이제 조달이 원활하지 못하다고 생각하니까 철강석 이런 걸 이제 급격하게 빠른 속도로 국제
저기 원자재 시장에서 사들어가기 시작하면서 작년부터 가격이 급등한 게 있습니다. 근데 이게 이제 호주나 캐나다하고 중국이 좋은 관계면 중국의 기업들이 여기저기 고철 덩어리도 다 쓸고 갔는데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나라에서도 고철 가격이 급등했거든요. 그러니까 전 세계적으로 중국 근처에 있는 나라들이 이런 일이 생겼는데 이게 이제 미중 패권 갈등 때문에 중국이 이 원자재 조달이 원활하지 못할 거라고 생각하니까 빠른 속도로 그런 것들을 이제 수집해 들어가면서 기업들이 서로 경쟁적으로 당장 없으면 공장이 안 들어가거든요. 미국과 달리 중국은 굉장히 특수한 경제입니다. 우리나라하고 좀 비슷하긴 한데 미국은 소비 중심이에요. 중국은 제조업과 건설업 중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국은 이 경제가 돌아가는데 원자재가 엄청나게 들어갑니다. 미국에 비해서. 제가 그래서 간단하게 한번 뽑아봤는데 2019년 기준으로 해서 석탄의 이거는 이제 월드뱅크 자료입니다. 석탄의 소비, 한 나라가 1년에 석탄을 얼마나 소비했는가. 그 같은 경우에는 톤으로 표시해보면 100만 톤 기준으로 1951 100만 톤. 그러니까 이거는 10억 톤, 19억 톤 중국은 그래요. 근데 미국은 100만, 1000만억, 2억 7천만 톤. 그러니까 숫자가 잘 눈에 안 들어오시죠? 이것도 이제 단순하게 그냥 무게가 아니고 에너지 환산한 건데 이거를 이렇게 제가 한번 나눠봤습니다. GDP 10억 달러를 생산하는데 석탄을 얼마나 쓰느냐, 철광석을 얼마나 쓰느냐를 보니까 미국에 비해서 중국이 10배가 넘어요. 가령 중국은 GDP 10억 달러를 생산하는데 석탄이 13만 톤 들어가는데 미국은 13,000톤, 딱 10분의 1 들어갑니다. 똑같이 10억 달러를 생산하는데 중국이 10억 달러를 GDP를 생산하는데 철광석은 한 7만 톤 정도 들어가요. 근데 미국은 똑같이 GDP 10억 달러를 생산하는데 철광석 4천 톤 들어갑니다. 거의 20분의 1이죠. 미국 경제랑 중국 경제랑은 너무 다릅니다. 이 미국 경제는 소비, 서비스 위주고 중국 경제는 자원을 많이 소비하는 경제 위주입니다. 이 때문에 어떤 분이 이렇게 이야기하세요. 길게 보면 패권 경쟁에서 중국이 이긴다. 미국이 저 서비스 소비나 하고 있는데 무슨 성장의 잠재력이 있겠느냐. 저도 100% 공감하는 이야기입니다. 길게 보면. 그래서 많은 글로벌 투자자들이 거기 동의를 합니다. 길게 보면 중국이 미국의 경제를 앞설 것이다. 많은 사람들이 동의하고 저도 역시 동의합니다. 근데 이게 단기적으로 볼 때 중국이 넘어야 될 산이 너무 많은 거죠. 이런 식으로 많은 자원을 소모해 가면 이게 자원을 수출하는 국가들 중에 호주, 캐나다 이런 나라들 비중이 굉장히 크잖아요. 근데 미국이 많은 노력을 기울여가지고 트럼프 때부터 이 나라들을 포섭을 한 상태입니다. 트럼프 때부터 뭐라고 이야기했느냐면 우리가 인프라 법안 만들면 호주 자원 제일 먼저 사줄게. 캐나다 자원 제일 먼저 사줄게. 그게 이제 트럼프 때는 인프라 법안이 없었습니다만 지금 미국의 인프라 법안이 뭐 통과가 된다 만다 그런 이야기들 하고 있죠. 근데 이게 그게 부채 한도 문제에 걸려 있어가지고 쉽지는 않습니다만. 그러니까 캐나다나 호주로서는 중국하고 친하게 안 지내도 된다 뭐 이런. 그러면 중국은 장기적으로 보면 미국 경제를 앞서갈 수 있는데 이거 어떻게 할 거냐라는 그런 이슈가 있어요. 그만큼 이제 중국이 이 원자재 의존을 많이 하다 보니까 이 원자재 가격의 급등에 굉장히 취약합니다. 굉장히 취약한 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우리도 제조업 중심이기 때문에 중국과 마찬가지로 굉장히 취약해요. 그래서 왜 인플레이션인데 미국이 안 다치고 미국은 상품 소비의 비중이 낮거든요. 인플레이션이 전 세계를 휩쓸 때 지금처럼 상품 가격의 상승이 인플레이션이라고 한다면 인건비 상승이 아니고 상품 가격 상승이 전 세계적인 인플레이션을 만든다고 한다면 한국, 중국 경제는 굉장히 취약하고요. 일본도 마찬가지, 대만도 마찬가지, 제조업 중심. 미국은 그거 뭐 우리는 별로 관계없는 일인데 이럴 정도가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것도 이제 어떻게 보면 미국과 중국 사이 패권 경쟁과 관련되어 있는 것이죠. 이 상품과 관련된 부분에서 반도체 부족 우리가 이야기해야 되는데 이거 미중과 패권 경쟁하고 코로나 바이러스 친환경하고 같이 연결되어 있는 정말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우리가 코로나 바이러스가 아니었으면 전기차가 이렇게 급속도로 퍼지진 않았을 거예요. 급속도로 퍼지진 않았습니다. 근데 코로나 바이러스를 보면서 사람들이 더 이상 지구를 괴롭혀서는 안 되겠구나. 지구랑 같이 지내자라고 하면서
전기차, 그리고 각국이 어마어마하게 빠른 속도로. 사실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돌기 전까지만 하더라도 우리나라 현대차도 그랬습니다만 벤츠나 글로벌하게 큰 대규모, 큰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자동차 기업들이 대부분 다 결국 전기차로 가겠지. 하지만 이거 10년 이내에는 간다고 보기 어렵다. 그래서 천천히. 아직 그 배터리 그 정도 성능 가지고는 소비자들이 만족하지 못한다. 왜냐하면 지금 나와 있는 가장 좋은 배터리라고 하더라도 서울, 부산 가기가 애매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정도 갖고 이제 이게 전기차가 대중화될 것이다라고 생각을 안 했던 것이죠. 그래서 사람들도 그 정도면 이게 좀 애매하다 이런 식의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그러니까 늘 충전을 걱정해야 되는 그런 건데 왜 소비자들이 살까? 근데 이 코로나 바이러스 돌면서 사람들이 전부 다 전기차로 넘어갔습니다. 그러면서 다들 전기차 만든다고 난리가 났어요. 근데 아시다시피 이 화석연료차, 내연기관차는 사실 기계 부품들이 많이 들어가는데 전기차는 흔히 말하는 전장, 반도체가 많이 들어갈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면서 갑자기 반도체 소비가 엄청나게 증가했는데 미국이 중국의 반도체 산업을 더 이상 발전 못하게 하기 위해서 장비 공급을 끊어버렸습니다. 뭐 유명한 사례가 있죠. 네덜란드 ASML도 미국 정부가 직접 압력을 네덜란드 정부에 가해서 첨단 장비 수출을 못하게 막아버렸어요. 그러다 보니까 중국에서 그 반도체 공급이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반도체 부족이라고 하는 것도 친환경, 코로나 바이러스는 친환경과 미중 패권 경쟁 두 개를 같이 갖고 있습니다. 근데 이 미중 패권 경쟁도 그렇고 친환경, 우리 코로나 바이러스 이후 친환경도 그렇고 둘 다 서비스 가격을 올리는 게 아니고 상품 가격을 올리고 있는 상품 가격. 그러니까 한국과 중국의 취약한 그런 인플레이션 환경을 만들고 있는. 미국은 이런 상황에서 인플레이션을 그렇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잡으려고 하지 않는. 그러니까 우리한테 유리하다 이렇게 보고 있는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플레이션 이야기하는데 그걸 좀 더 정확하게 이야기를 해야 돼요. 정확하게. 이거는 2000년대, 2010년대 보던 인플레이션 이야기하던 거하고 다릅니다. 다르고 이거는 이제 90년대 이전, 80년대, 90년대는 이런 일이 많았었거든요. 근데 지금 제가 경제 이야기 하시는 분들 중에서 90년대 경제를 아시는 분은 제가 못 봤습니다. 그때 어떤 경제의 모습이었는지 아시는 분은 아마 없으신 것 같아요. 근데 저는 그때 그 경제 분석을 시작했거든요. 90년 초반에 시작했기 때문에 90년대 경제 모습을 아는데 이거 인플레이션으로 그냥 해서 끝날 일이 아닙니다. 좀 더 깊이 분석을 해봐야 돼요. 근데 그렇게 보면 이건 그냥 인플레이션이 아니고 상품 가격의 상승이다. 근데 그것도 주로 제조업체와 관련된 것들이다. 그리고 여기에는 이유가 미중 패권 경쟁과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물리적인 준비가 안 됐는데 마음이 앞서간 것이죠. 급속도로 빨리 친환경으로 넘어가면서 나타난 수요와 공급의 불균형이 심각하게 발생을 한 겁니다. 이런 큰 이야기가 지금 인플레이션 설명하는 굉장히 큰 이야기 중에 하나예요. 또 한 가지는, 근데 이거는 뭐 당장 내일은 아니어도 다음 달 아니면 뭐 내년이면 뭐 해소되지 않을까 이렇게도 우리가 기대를 할 수 있는데 그렇게 기대하지 못하게 하는 이유가 이쪽에 큰 이유가 나와 있습니다. 이거는 미국과 관련된 이슈예요. 미 연준은 지난 한 80년대부터 그랬겠네요. 80년대, 90년대, 2010년대, 40년 동안 인플레이션 잡는다고 그랬거든요. 그러면서 주로 어떤 식으로 인플레이션 잡겠다고 했느냐면 유명한 테일러 룰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경제 아웃풋 갭이 줄어들면 0으로 수렴하면 금리 올려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이 아웃풋 갭은 뭐냐면 우리가 이제 경제가 성장할 수 있는 실제로 경제가 성장하는 GDP 성장률도 있고 근데 이게 실제로 성장하는 게 꼭 우리가 잠재적으로 성장하는 것만큼일 수도 있고 그걸 넘어설 수도 있거든요. 기계가 다 충분히 돌아가서 성장하는 성장률일 수도 있고 기계는 아직 뭐 대부분 다 멈춰 있는데 성장이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경제 성장률과 잠재 경제 성장률이라는 걸 구분을 하고 이 두 개의 차이를 아웃풋 갭이라고 표현합니다. 근데 아웃풋 갭이 0이라는 이야기는 경제가 잠재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것만큼 성장한다는 이야기예요. 이 상태가 지속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인플레이션이 생긴다는 것이죠. 수요 측면에서. 공장은 충분히 다 가동하고 있는데 수요가 계속된다.
그러면 당연히 가격을 올리거나 그러다가 공장 하나 멈추면 가격이 올라가거나 무슨 일이 생기겠죠. 이런 걸 이제 아웃풋 갭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테일러 룰은 이 아웃풋 갭 가지고 금리를 올려야 된다, 내려야 된다 이야기합니다. 근데 오른쪽 그림에 뭐 복잡한 이야기 다 접고 보셔도 오른쪽 그림에 테일러 룰에 따르면 지금 금리가 2%까지 올라가요. 내년쯤 되면 연방기 금리가 4%가 돼야 돼요. 근데 사실 지난 40년 동안 연준은 이 시기에 따라서 금리 조절을 해왔거든요. 근데 최근에 들어서 이걸 완전히 버려버리고 금리 인상을 안 하고 있습니다. 왜냐? 연준 스스로 이야기해요. 우리 인플레이션 그거 걱정 안 한다. 우리 고용 신경 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고용. 물가 버리고 고용. 근데 자꾸만 이상하게 자꾸만 고용 수치가 안 좋아지네. 이게 사람들의 전체적인 취업자 수가 증가 안 하네. 당연해요. 제가 볼 때 구조적입니다. 왜냐하면 미국도 고령화로 넘어가고 있거든요. 우리 말하는 베이비 부모들 지금 이제 은퇴하거든요. 그분들이 어디 다시 고용이 되겠습니까? 근데 그분들이 그러니까 이 베이비 부모들 은퇴가 속도가 굉장히 빨라지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이 50대들은 한번 일자리에서 잃거나 본인이 스스로 나오고 나면 다시 일자리로 들어가는 게 어렵잖아요. 주가도 많이 올랐죠? 은퇴 자금도 좀 있으실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안 들어오는 그런 게 있는데 자꾸만 이제 취업자 수가 증가해야 된다고 합니다. 노동 참가율이 떨어지고 있거든요. 미국이 많이 떨어졌는데 그래도 고용을 계속 끌어올리려고 금리 인상 안 하고 물가 좀 올라도 뭐 우리는 고용 신경 쓸 거예요. 이러면서 이제 테일러 룰은 그렇습니다. 아웃풋 갭도 그렇고 1970년대 미국이 아주 극심한 인플레이션을 겪고 난 다음에 그 인플레이션을 때려잡기 위해서 이런 식의 통화 정책을 써온 것이죠. 근데 뭐 2000년대 들어오고 2010년대는 심지어 디플레이션 걱정할 정도로 이제는 그런 식으로 물가 때려잡는 게 의미가 없다라는 게 지난 10년 동안 미국 연준이 내린 결론입니다. 그래서 물가 올라가도 괜찮다. 그리고 전 세계 어느 나라를 보더라도 전 세계 인플레이션이 돌아도 미국은 가장 안전하다. 근데 왜 우리가 인플레이션을 걱정하면서 그걸 맨날 때려잡겠다고 있지도 않은 인플레이션을 때려잡는다고 맨날 그러고 있냐? 그러지 말자. 그냥 우리만 잘 살면 되지 않냐? 우리 고용 증가하도록 좀 제발 좀 완화 정책 오래 가자. 이게 옐렌 의장 때부터 미 연준이 거의 공식적으로 도입하고 있는 방식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금리를 올려야 되는데 안 올리는 상황이 계속되니까 사람들이 생각을 바꾼 거지. 야, 미 연준 옛날 같지가 않다. 옛날하고 완전히 달라졌고 쟤들이 인플레이션을 유발하고 싶은 것 같다. 자기들 손해볼 거 없으니까. 물론 절대적으로 손해보는 건 있을 수 있습니다만 다른 나라하고 비교해보면 특히 미국과 중국 사이의 패권 경쟁이라는 게 가장 중요한 하두잖아요. 그렇게 본다고 한다면 인플레이션을 유발해서 미국한테 불리할 게 있느냐, 중국한테 일방적으로 불리하지. 이런 식의 생각을 갖고 있는 것만이 분명합니다. 이때는 전 세계가 이제 미 연준을 의심하는 것이죠. 얼마 전에 러시아 중앙은행 총재도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미 연준이 쓰는 정책은 굉장히 위험하다. 굉장히 위험한 정책을 쓰고 있다. 그러니까 우리는 쟤들 안 따라갈 거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고 중국 인민은행도 마찬가지죠. 미 연준이 쓰고 있는 정책은 굉장히 위험한 정책이고 우리는 저런 길을 따라가지 않겠다. 뭐 이런 이야기들을 여러 나라들이 하고 있습니다. 근데 어쨌든 미국이 그런 정책을 쓰면서 전 세계 글로벌 금융시장에 인플레이션 기대 심리라고 하는 게 이게 상품 가격이 올라가다가 금방 멈출 거야. 한 3개월 지나면 멈추겠지. 그렇게 생각을 안 하는 거죠, 사람들이. 야, 미 연준 저거 금리 인상한다, 긴축한다, 저런 이야기 했다가도 또 금방, 우리 고용이 좀 안 좋네. 그러면 또 금방 긴축 안 한다고 이야기할 수 있는. 그렇기 때문에 미 연준의 정책 태도라고 하는 게 사람들의 인플레이션 기대 심리를 계속 붕붕 떠있게 하는, 강화시켜 놓고 있는 그런 상태라고 봐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이 두 가지가 작동하기 때문에 또 어떻겠습니까? 이쪽에서 발생한 인플레이션 기대 심리라고 하는 게 상품 가격의 안정을 막고 있는 거예요. 어차피 미 연준도 막 금리 인상 쪼아가지고 가격을 떨어뜨릴 생각이 없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죠? 원자재 가격은 달러화하고 반대로 움직인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미국이 강력한 긴축을 해서 금리 막 올리면 달러가 강세로 가겠죠? 그러면 원자재 가격이 훅 떨어질 거예요. 그러면 전 세계적인 인플레이션의 진정이 되겠죠.
근데 미국이 그럴 생각이 없는 거죠. 왜 우리가 원자재 가격을 안정시켜? 우리는 원자재하고 경제가 별로 관계도 없는데. 그거 이제 중국, 한국한테 물어보세요. 뭐 걔들이 알아서 하겠죠. 뭐 이런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인플레이션이라고 하는 거는 상당히 미국한테 유리한, 중국이나 한국처럼 제조업이 강하고 원자재를 많이 소모하는 나라한테 불리한 그런 구조를 갖고 있고, 그게 금융시장의 주식시장에서도 그런 모습이 반영되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